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 필기 제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과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란 무엇일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라는 거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가 고장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류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야 되겠고, 혹시나 오류가 생기면 어때요? 그걸 고쳐줘야 되겠죠. 네, 그게 AS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게 이제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의 수행 방법,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수행 방법, 각종 기법,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화한 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다라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높이자. 생산성. 그다음에 그냥 생산성만 높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지 같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만 막 높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품질도 좋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품질 향상에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목적은 무엇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산성 향상, 또 품질 향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거예요.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그다음에 객체지향 방법론,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 애자일 방법론, 제품 계열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적인 방법론이다. 구조적인 방법론이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네,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합니다. 자, 이것 좀 개발해 주세요. 라고 의뢰한 사람이 누구냐? 사용자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완료가 됐다. 누가 만족해 줘야 돼요? 사용자가 만족해야죠. 사용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 요구사항을 잘 파악을 하고, 그냥 귀로 듣고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문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화를 하고 처리 중심, 일 처리하는 거 있죠. 네, 그거 중심의 방법론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요. 이 구조적 방법론에 대한 절차를 보면은 자,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 회사와 맞는가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만 땅에 뭐 63층 높이의 건물을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얼토당토 않지요. 네, 그래서 의뢰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계획을 세우고, 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세세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화 시키는 거죠. 네, 그게 끝났으면 설계를 하고, 네, 구현을 하고, 테스트 과정을 거치죠, 시험. 그래서 운용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유지 보수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구조적 방법론이고 이해가 쉽도록 또 검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이란 무엇인지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네, 이 절차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공학 방법론이다 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호 연관성 있게 통합하고 적용하는 자료 중심이다. 네, 자료 중심의 방법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계를 거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전략, 정보 전략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업무 영역에 대한 분석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주기를 이용을 해서 대규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의와 어디에 사용되는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방법론이다라는 건데,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는 기계의 부품을 조립하듯이 객체를 조립해가지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레고를 보셨죠? 이 레고. 이제 레고를 붙이고 연결을 하고 또 뗄 수도 있죠. 붙이고 해서 뭔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의 역할이 뭐 글꼴의 역할, 단락의 역할이다. 그러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글꼴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 글꼴 블럭 가져오는 거예요. 문단이 필요하다. 문단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해가지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것을 우리는 객체 지향 방법론이다. 부품 조립하듯이 기억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객체 지향 방법론의 구성 요소를 보면 객체가 필요하고 클래스가 필요하고 메시지가 필요하다. 객체다. 그러면 자, 좀 이제 이해가 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겠죠. 처리하는 함수. 네. 이것들을 이제 묶어 놓은 모듈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클래스는 뭐냐면 객체가 모인 거예요. 객체의 집합인데 무조건 객체의 집합이 아니라 공통된 특성을 가진 객체의 집합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다라고 한다면 객체들 사이에 뭔가 작업이 일어나야 되겠죠.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다.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해라 라는 지시하는 명령이다. 라는 거죠. 용어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자, 요구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게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방법론의 구성 요소 3가지 기억을 해주고요. 자, 객체지향에서 사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캡슐화, 정보 은닉, 추상화, 상속성, 다형성 이렇게 있습니다. 캡슐하다 그러면 정보 은닉과 관련이 있는 건데 하나로 묶는 것이죠. 묶는다. 뭐를 묶을까요? 자, 여기서 처리하는 게 뭐죠?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있죠. 데이터와 함수를 하나로 묶은 것을 우리는 캡슐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캡슐화를 한 다음에 정보 은닉을 하는 거죠. 다른 객체한테 나를 숨기는 겁니다. 숨기기다. 추상화다라는 것은 계략화시켰다, 단순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을 한다. 여러분한테 냉장고를 그리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네, 모니터 한번 그려볼래요? 모니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알아보죠. 그러니까 모니터가 이것만 있습니까? 많죠. 여기 단추도 있고 화면에 뭐 글자도 있고 하지만 대략적인 것을 그려주면 우리가 알아먹는다. 이걸 우리는 추상화라고 한다. 계략화시켰다. 상속성이다. 그러면 이미 정의된 상위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하위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형성이다. 그러면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다형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오픈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열고 어떤 사람은 필통을 열죠. 오픈하는 건 다 똑같지만 뭐를 오픈한다. 목적어가 다르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컴포넌트 기반이다라고 했습니다. CBD다라고 그랬죠. 네, 컴포넌트를 조합한다. 컴포넌트가 뭘까? 문서, 네, 소스 코드, 파일,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 모듈화된 것. 네, 모듈화는 나눠놓은 단위다라고 그랬죠. 이 모듈화된 단위들을 조합해가지고 네, 하나의 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 컴포넌트에 대한 모듈화를 시켰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재사용을 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으로써 유지보수 네,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네,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가 있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놓은 단위,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고 객체지향 방법론의 순서를 보면은 빼먹었군요. 요구 분석을 해주고 설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구현을 해주고 테스트 과정,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인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컴포넌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준비 과정, 개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하고, 네,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네, 테스트를 하고, 자, 여기 이제 조금 다른 게 전개 단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인도의 단계가 들어간다.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기반에서는 이제 정의 기억해 주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컴포넌트 기반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면 되고요. 애자일 방법론이다라고 있습니다. 애자일이다라는 것은 이제 민첩하다라는 뜻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에 대해서 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면서 개발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론이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제 소중히 여기는 거죠. 네, 요구사항을 이제 대응한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당신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감하다 그 말은 이제 좋게 말하는 거죠.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좋게 받아들인다라는 거고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면서 개발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받아주기 때문에 급변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자일 방법론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종류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트림, 예,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얘를 우리가 XP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럼, 네, 그 다음에 칸반, 크리스탈 이런 종류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애자일 방법론의 절차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일정한 주기를 반복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승인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애자일은 고객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정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계열 방법론이다. 그러면 특정한 제품에 적용하고 싶은 공통된 기능을 정의해서 개발하는 방법론이다. 정의를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한다. 세상에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을 해준다. 얼마나 이제 친절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론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바로 애자일 방법론이다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의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할까? 비용 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에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 거기에 필요한 자원은 얼마일까? 그 다음에 몇 개월 정도 걸릴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을 너무 높게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너무 낮게 했어요. 네. 아무래도 변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가 100만 원 투여될 건데 예측을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들 것이다. 라고 이제 높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나오는 예상 낭비의 문제가 생길 거고, 네, 일에 대한 이제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잘못 예측을 한 거니까. 너무 낮게 선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원래는 100만 원 짜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으로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만큼 개발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 어때요? 품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을 그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할 것이냐.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소프트웨어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크게 프로젝트적인 요소와 자원 요소와 생산성 요소로 나눌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요소에서는 제품에 대한 복잡도, 시스템에 대한 크기, 요구되는 신뢰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자원 요소에서는 이제 인적 자원, 하드웨어 자원, 소프트웨어 자원이 있습니다. 생산적 요소에는 개발자에 대한 능력, 개발 기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뭘 의미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 복잡도다. 그러면은 의뢰하는 이제 요건이 있을 거고 그걸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별로 종류에 따라서 어떤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난이도 생각해 주면 되고요. 시스템의 크기다. 그러면 개발해야 될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모가 있을 거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에 맞는 시스템인가를 생각해 주면 되고요. 요구되는 신뢰도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기간 내에 주어진 조건 하에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걸 원하는지, 어느 정도 필요한 기능을 수행을 원하는지 그게 요구되는 신뢰도가 됩니다. 자, 자원 요소에서 인적 자원이다. 그러면 개발자들이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자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췄느냐, 어느 정도 자질을 갖췄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하드웨어 자원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는 게 있겠죠. 뭐 프린터, 스캐너 이렇듯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원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 분석기라든지 문서화 도구라든지 그런 걸 의미하고요. 또 개발자의 능력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에 대한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경험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게 되고요. 개발 기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기간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비용 산정을 하는데 하향식 기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거고요. 또 전문가 감정 기법,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하향식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은 과거에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이 많은 개발자들이 서로 회의를 통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전에 이 개발을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와.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 감정 기법과 델파이 기법으로 나눠지는데 전문가 감정 기법은 조직 내에 경험이 많은 2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가장 편하죠. 가장 편리하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바로 비용이 선정이 되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개인적이 돼버리는 거죠. 개인적이 되고 또 그것이 뭐 주관적이 돼버릴 수가 있죠. 내가 말이야. 전에 이 개발 해봐서 아는데 뭐 개인적, 주관적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전문가별로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해당된 개발해야 될 프로젝트에 비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제 델파의 기법은 조금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산정하는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냐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 운영자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자가 목록을 딱 나열을 해요. 그래서 이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인가요? 적으라고 하는 거죠. 모두 익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값을 요약해가지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얼마를 적었다. 그 내용을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목록 정해서 여기 있는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금액이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필요하게 된다? 조정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에서는 이제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작업 단위별로 비용을 산정을 하고요. 그것을 집계한 다음에 전체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LOC 기법, 또 개발 단계별 인원수 기법, 수학적 산정 기법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 할 건데 한번 적어 볼까요? 네. 바로 밑에 나오는 이제 LOC 기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발, 네, 단계별, 네, 월수 기법이 있고, 네, 수학적 산정 기법.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LOC 기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각 기능의 원시 코드 라인 수에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를 측정을 해가지고 예측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란 무엇일까? 이제 측정을 하는데 비관치다 그러면 가장 많이 측정된 라인 수고요. 낙관치는 가장 적게 측정된 라인 수가 되고요. 기대치는 측정된 모든 코드 라인 수의 평균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측정을 했으면 이제 예측치를 계산을 한다라고 그랬죠? 예측치는 어떻게 되냐면 6분의 A 더하기 4M 더하기 B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관치를 우린 B로 두고요. 낙관치를 A로 두고 기대치를 M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가지고 산정 공식이 되는데요. 이 산정 공식을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두고 이 예에서 직접 이제 이거를 숫자를 대입해서 구하세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애울 필요 없이요.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개발 비용이다. 그러면 이제 노력이고 단위는 모두 월이 됩니다. 곱하기 이제 단위 비용입니다. 단위 비용이니까 1인당이 되는 것이고 월이 되는 것이 1인당 얼마 주느냐 인건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기간입니다. 개발 기간은 노력에 나누기 이제 투입 인원 몇 명을 투입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생산성은 LOC 나누기 노력 이제 월이 되는 거죠. 인당 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2명의 개발자가 굳이 공식을 안 해도 여러분 문제를 풀면 이제 산수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2명의 개발자가 5개월이다 그랬고, 네, 1000만이군요. 10,000라인의 코드를 개발을 한답니다. 월별 생산성 측정을 위한 계산 방식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총 우리가 얼마를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될 거는 이제 10,000라인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한 명당 1월당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명 곱하기 5개월이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0,000라인이 되는 거고 정답은 얼마가 돼요? 1000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수식으로 입력된 것은 바로 이제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